273페이지 다병량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차원 척도법과 다변량 분석에는 PCA라고 부르는 주성분 분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차원 척도법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요는 그냥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요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거는 그냥 객체 간의 근접성을 시각화하는 통계 기법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객체들 간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측정하여 원래 차원보다 낮은 공간의 군집 분석처럼 이제 점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통계 기법이 하나인데 얘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를 축소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축소한다는 목적은 결국은 변수들의 개수를 줄여서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변수들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뭐 여러 개의 변수를 묶어서 하나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먼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리 개념에서 변수들을 통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들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과 같은 데이터들의 정보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시험에는 주로 이제 나오는 키워드는 얘입니다. 얘. 유클리디안 거리 행렬을 사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 간의 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주로 이제 요 유클리디안 거리 행렬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다차원 척도법의 이제 척도는 스트레스 척도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 척도는 이러한 값의 범위를 가져요. 0부터 0.15 이상이냐인데 중요한 거는 0.15 기준으로 해서 0.15 이상이면 0.15 이상이면 적합도가 매우 나쁘고 보통 한 0.1 정도 안에 0에서부터 0.1 안으로만 들어오면 우수하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다차원 척도법에 종류해가지고 계량적 MDS, 비계량적 MDS 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별게 아니라 우리가 다차원 척도법을 하려면 아까 뭐라 했어요? 유클리디안 거리 행렬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지점이 수치화된 정형화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비계량적 MDS라고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얘는 서열 척도인 애들은 서열은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환을 합니다. 서열 척도를 거리 속성 값으로 변환을 해서 또 측정을 하면 서열 척도지만 마치 거리 행렬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아래서는 IS, MDS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비계량적 MDS는 서열 척도를 거리 속성 값으로 변해 사용한다는 거고 일반적인 게 이제 계량적 MDS고 얘는 유클리디안 거리 행렬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어, 우리가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왜 비계량적이냐라고 하면 서열 척도 변수의 특성 자체가 어떤 거리 특성으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1위, 2위, 3위 이걸 나타내는 서열 척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다이렉트로 바로 계량적 MDS를 쓸 수는 없고 얘를 이렇게 거리 속성으로 변환해서 사용해야지만 다차원 척도법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자차원 척도법에 실습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열량, 뭐 그다음에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프로틴, 단백질, 식이섬유, 설탕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과나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과일들을 이제 변수라고 보면 변수들 요 나와 있는 주 성분들 있죠. 요 품종들의 주 성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탄수화물,
다시 갑시다. 음, 음. 다차원 척도법의 실습입니다. 8개 과일에 대한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낸 데이터고요. 얘를 다차원 척도법으로 시각화를 해볼 건데, 아래서 이제 시각화 사례를 돌린 거고요. 각각의 과일마다 사과, 아보카도, 바나나 이런 품종마다 열량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설탕은 얼마인지 이 성분표를 이제 데이터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각 행의 데이터에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뭐 R을 이건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차원 분석법에 R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사과는 여기, 아보카도는 여기, 바나나는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는 여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많이 막 뭉쳐져 있어요. 그죠? 요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럼 요런 것들은 거리를 봤을 때 서로 굉장히 인접한 과일들이잖아요. 아, 얘네들은 되게 속성이 되게 비슷한 과일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레이프와 블루베리 역시도 되게 거리 계산하면 되게 가깝죠. 그러면 아, 이런 것들은 되게 유사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스트로베리, 멜론, 뭐 이런 워터멜론, 이런 딸기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걸 알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고얘기입니다. 수박, 멜론, 딸기는 비슷한 부류의 과일이다. 얘가 얘네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주성분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들 중에서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선형으로 결합해, 선형을 라인이라고 그랬죠. 선형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기준 변수를 요약 및 축소하는 분석 방법이다라는 거. 주성분 분석을 결국은 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공통돼서 나오는 개념이 결국 변수들을 축소한다라는 거죠. 변수들을 축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분석 쪽에서는 이제 차원을 줄인다, 차원의 개수를 줄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들을 요약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변수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 데이터들의 변수를 요약해서 하나의 변수로만 데이터의 위치 정보로 나타내는 것이 주성분 분석의 이제 목적입니다. 네, 줄여서 PCA라고 하는 거고요. 주성 분석. 간혹 보기에서 뭐 PCA 분석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주성분 분석이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얘는 이제 객관식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주성 분석의 목적은 변수를 결국 축소해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변수들이 축소되면 뭐가 좋아요? 변수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은 얘기에 결국 요 설명력을 높인다는 얘기와 같고 모형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고 IoT 센서 데이터를 주성 분석화해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이것도 결국 같은 개념이긴 한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 IoT 센서 데이터들은 실제로 공장 설비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뭐 밀리세컨 단위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실무 들어가시면 실무 우리가 공장 형상에서 내가 IoT 로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설비에서는 이 칼럼이라고 부르는 이 변수들의 데이터가 뭐 적게는 몇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변수를 축소하는 거,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성분
주성분 분석을 활용한다. 요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 시 선형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선형 변환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주성분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주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요약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가 주성분 분석 데이터를 전처리했을 때 데이터의 손실이 가장 적은가, 즉 성분을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없애버리거나 임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걸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얘 같은 경우는 직교상의 데이터 팩터들을 찾아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가장 다른 작은 집합을 생성을 합니다. 요렇게 설명드리면 요게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고유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고유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유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며 해당 값이 클수록 높은 설명력을 갖습니다. 이때 고유값들의 평균을 구한 뒤 고유값이 평균보다 작은 값을 갖는 주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평균 고유값 방법이라고 하고, 요게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을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을 버리고 주성분만 남기는 그런 알고리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기 설명에 나와 있죠. 고유값이 평균 고유값보다 작은 주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즉, 고유값. 요거를 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요거죠. 평균을 구한 뒤 고유값이 평균보다 작은 값을 주성분을 제거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요걸 다시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 주성분을 그래프로 이 그림으로 표시를 했을 때 Y축의 관점 요렇게 X축과 Y축이 있다 보면, 네, X축과 Y축이 있고 Y축의 관점에서 보면 두 지점에, 그죠? 두 1과 2 지점에 이제 분산의 크기, 퍼짐의 정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요거는 파악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요 Y축의 관점에서 보면 파악하기 어려운 게 아니면 요 3번이에요. 즉 요것과 Y축의 관점이에요. Y축의 관점에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알 수 있는데, 즉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3번, 요거는 요 2번과 Y축의 관점에서는 분산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죠? 또 반대로 X축의 관점에서 보면 2번과 3번은 이 얘가 얘의 사이의 거리, 차이, 이 분산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X축의 관점에서는. 그쵸? X축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요 바로 X축의 관점에서 어려운 게 요 1번과 2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X축의 관점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가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렇게 정보가 손실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 정보 손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라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선형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라인으로 바꿨을 때 요 2번의 정보 손실량, 즉 Y축의 관점 그리고 X축의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손실, 바로 이 2번의 영역을 요 관점을, 즉 주성분의 관점에서 바꿔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이 주성분의 관점에서. 그래서 요 관점에서 분산의 크기를 파악하면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을 다 분산의 크기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으로 또 하나의 변수를 갖는 이제 주성분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임의의 변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성분
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모든 데이터들 지금은 3 개만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X축의 관점과 Y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성분의 관점에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주성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밑에 나오는데 물병 3개가 있고 X축과 Y축 관점에서 보면 물병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관점을 하나의 관점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X축, Y축, 그리고 제1 주성분 관점에서 바라볼 때를 비교해 보면 분산이 가장 큰 제1 주성분이 정보 손실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손실이 가장 작은 그런 주성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에 MDS에서 바로 봤었던 그 과일이죠. 얘를 가지고 PCA 주성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PC1, PC2, PC3는 이 각각의 그냥 주성분을 의미해요. 주성분 임의대로 만든 성분의 이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특정된 데이터들의 칼로리, 뭐 지방, 프로테인, 뭐 이런 성분들이 이런 그 값들의 변수들, 칼럼 값들이 있는 거, 변수들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PC1 같은 경우는 변수들의 영역들은 PC1 같은 경우 요거죠. 요거. 네. 요 영역, 아이고, 요거 너무 두껍게 그렸다, 그죠? 네. 자, PC1만 볼게요. PC1만 보면 여기서 영향도가 가장 높은 거, 즉 개수가 가장 높은 거는 뭘까요? 휴가는 마이너스고 0.463 프로테인 0.48. 네. 얘가 영향도가 제일 높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PC2를 보면 0.86. 얘가 변수 영향도가 제일 높아요. 나머지는 PC2는 다 뭐 작죠? 작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은 이 PC1은 요 개수가 큰 칼로리, 그죠? 칼로리도 꽤 뭐 높죠? 칼로리, 그 다음에 페트, 뭐 프로테인, 그 다음에 섬유질,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주성분 같은 경우는 보면 수치상으로 좀 높은 주성분이 0.8, 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다 작기는 0.4 넘는 것들이 없는데, 그나마도 찾자면 얘 정도가, 네, 그나마도 좀 영향을 주는 애고. 이렇게 각각의 요 성분별로 6개의 성분으로 나눴다고 봤을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성 분석 쭉 내려가 보면 최종적으로는 서머리 리절트 해보면 이런 결과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 구체적인 거를 분석하는 걸 알 필요는 없는데 결과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결과들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거는 자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누적 설명력이에요. 누적 설명력이고 이거는 누적되지 않은 설명력이에요. 그래서 이 누적 설명력이라는 건 뭐냐면 PC1, PC2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는 얘가 중요해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적 설명력은 cumulative proportion은 첫 번째 변수들만 PC1까지만 봤을 때는 설명력이 0.67이야. 즉, 주성분 한 개, PC1 주성분 한 개만 가지고는 전체의 67%를 설명할 수 있어라는 의미고요. 얘가 누적돼서 PC2 두 번째 주성분까지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전체 데이터의 86.22%까지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C1, PC2 즉 이 여러 가지 성분 다 필요 없고 두 가지 성분 PC2까지의 두 가지 성분만으로 전체 86%즉
7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주성분무서의 기준은 얘입니다. 7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되는 주성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 그럼 요 데이터에서는 그냥 요 데이터에서는 PC2까지만, 즉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PC3까지 선택을 한다 그러면 97%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70%만 넘으면 두 개, PC2까지만 선택을 하는 게 맞아.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주성분 분석의 목적이 변수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축소할 수 있을 만큼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포함시키면 97%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PC2에서 86%, 즉 70%를 넘었기 때문에 PC2까지만 자, 주성분으로 선택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이 기존 6개의 변수로 설명하던 8개의 과일을 두 가지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8개의 과일을 크게 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을 분석을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주성분무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사실은 얘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R 코드를 보고 주성분 분석을 하라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오는데 스크립플롯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간단히 보면 스크립플롯 해가지고 리절트를 이제 라인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봤을 때 판단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수평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수평이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수평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수평이 유지되는 구간을 찾으면 돼요. 수평이 어디서부터 유지가 되지? 보면 급격하게 꺾이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네. 여기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면서 완만하게 되는 거고 수평으로 완만하게 되는 구간을 찾으면 사실은 여기 구간부터가 수평으로 된다. 그쵸?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번과 4번 구간에서 수평으로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3과 4 사이에 수평이 유지된다 판단, 즉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수평이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면 주성분은 바로 요거 주성분은 네, 여기 나와 있는 3으로 판단합니다. 판단이 되면. 근데 4와 5 사이에 수평이 된다. 내 보기엔 여기는 수평이라기보다는 여기가 더 수평일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면 4와 5 사이에 수평이 된다 그러면 요 시작 지점인 4, 시작 지점인 4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의 개수는 4개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스크립 플롯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 시험에서 나오면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면 요 지점이 되겠죠? 예, 요 시작 지점. 수평이 시작되는 지점. 아니, 올라가는 걸로 그렸네. 요 지점의 개수를 주로 이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되는 바로 그 시작 지점의 개수 이거를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스크립 플러스로 찾는다 그러면은 저는 4번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4와 5 사이에 수평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림이 만약에 그래서 수평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보기가 나오면 되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은 그래도 그림에서 수평 판단하기 좀 좋은 그림으로 대부분은 예시를 좀 들어 놓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거는 비아이플롯, 바이플롯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성분 분석할 때 스크립 플롯이 아니라 바이플롯으로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요런 모양새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MDS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MDS랑 비슷한데 요렇게 이렇게 각 품종들 자, 요 품종들에 있고 품종들도 있으면서 이런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성분이죠. 그래서 슈가, 설탕, 지방, 단백질, 프로테인, 아니 단백질,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과일 이름 같은 것들 나오죠. 애플이라든가 색깔을 좀 달리 해볼 거예요. 과일이니까. 어, 애플이라든가 뭐 바나나, 그레이프,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볼드 처리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품종과 각각의 주성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만 읽어보면 요것만 볼게요. 딴 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 SU 슈가 같은 경우는 예죠. 그죠? 슈가는 수평방향이지만 비교적 짧은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PC1, PC2에 의해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얘는 PC1과 PC2죠. 그래서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칸은 수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PC2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수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PC2 결국은 Y축이죠. 요 Y축의 요 값이기 때문에 요거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수직으로 뻗어 있느냐 아니면 예,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느냐 수평 방향으로 뻗어 있느냐 그리고 길이는 길으냐 짧으냐 이런 걸로 이제 BIP로 그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이 3번 BI플롯보다는 얘가 스크립 플롯이 압도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얘가 압도적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차원의 저주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사이의 밀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불충분한 데이터 수에 어울리지 않는 고차원의 데이터는 설명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해지며 구축된 모델의 성능에 부정적인 결론을 가져온다. 뭐 이런 건데 뭐 얘가 뭐 시험에 개념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잘 않았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82페이지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시계열 분석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자료들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날씨나 주식, 판매 예측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주가, 환율, 월별 재고량, 일일 확진자 수 등이 시계일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어쨌든 시계열 분석은 되게 실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개념 중에 이제 좀 조금 좀 처음 들어보거나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자기 상관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웃한 데이터들끼리 서로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변수들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상관 분석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그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으면 다중공선성이라서 되게 안 좋단 말이죠. 얘를 제거하거나 낮추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도 그러한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좀 그 특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시계열 분석에 가장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말하자면 좀 전처리처럼 앞에서 데이터들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봅시다. 주식이나 기혼 등의 시계열 자료들은 자기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자기 상관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서로 이웃하는 자료들끼리 일종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상관 분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 다시 설명. 282페이지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은 우리가 되게 실무에서도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자료들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 환율, 월별 재고량, 일일 확진자 수 등이 시계열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X축, Y축에는 어떤 수치들이 나오고 X축에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죠. 뭐 시간의 흐름이나 쭉 흘러가면서 과거와 현재, 한 1시간 전, 1시간 후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시계열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은 뭐 다들 알고 계셔서 시험에 요 기초 개념이 잘 나오진 않고요.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서는 요 자기 상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계열 데이터들은 서로 자기 상관성을 가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떨 때 봤냐면 특별한 변수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영향을 서로 주는데 이런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우리 회계 분석에서. 요게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발생을 해서 이,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얘네 서로 막 영향을 되게 복잡하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요? 다중공선성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은 뭐냐면 이 다중공선성의 개념은 변수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시계열 자료에서 자기 상관성은 상관이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서로 이웃하는 자료들끼리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즉, 값들, 변수가 아니라 값들이에요. 변수가 아니라 이런 흩어져 있는 값들끼리의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시계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계열 그래프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값들이 막 존재해서 이 라인을 그렸는데 이 값들이 서로 어,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려운 말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의 잔창의 크기가 이웃하는 다른 잔창의 크기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변수와 변수들끼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게 아니고 얘가 아니라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들끼리 서로 데이터들끼리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계열 자료는 인접한 자료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자기 상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분산의 개념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두 개의 확률 변수의 선형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의 확률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확률 변수는 얼마나 변하지라고 하는 게 공분산이에요. 그래서 공분산을 활용한 분석이 바로 상관 분석이었죠. 자, 상관 분석이고 여기서는 결국 두 개의 확률 변수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한 게 공분산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공분산이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여기 파트가 중요한데 공분산이 시계열 분석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계열 자료가 자기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계열 자료의 특성상 서로 인접하는 애들끼리 영향을 막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온도를 예를 들면 오늘의 온도는 어제의 온도와 어제의 온도는 또 그저께의 온도와 그저께 온도는 한 3일 전, 4일 전의 온도와 이렇게 인접한 애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는 게 시계열 자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들이 흩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이런 공분산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자기상관성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확률에서 공분산이 빵이다, 0이다라고 그러면 자기상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공분산을 계산했는데 공분산이 0이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죠?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분산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써준 걸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래서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은 자기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들은 공분산이 그래서 대부분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는 상관계수에서 상관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관계수 같은 상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상관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비슷하죠? 여기서의 상관계수, 그죠? 그리고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기 상관계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얘네 둘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는 이 자기 상관계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또 시계열 분석에서는 크게 정상성 시계열 자료와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얘를 구분조차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계열 자료들은 대부분 정상성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비정상성이에요. 근데 왜 정상성 시계열 자료,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를 구분하냐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려면 정상성 시계열 자료여야만 해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성 자료라면서요. 그때 시계열 분석을 하려면 정상성 자료라면서요. 그럼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는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정상성 시계열이니, 시계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성 자료로 첫 번째 정상성 자료로 바꿔주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해요. 시계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면서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상성의 조건. 무엇이 정상성이며 어떤 것들의 정상성이 조건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 비정상성을 가진 시계열 자료들을 정상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정상성의 조건은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평균이 일정할 것. 평균 자체가 일정해야 돼. 근데 여기 밑에서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자, 뭐 이런, 예를 들면 주가 상승, 예,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할 적에, 자, 이런 것들의 평균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요 시점에서의, 예를 들면 5월 달 시점에서 평균, 10월 달의 평균, 그리고 15, 이 월이 아니겠죠? 어쨌든 시간이겠지만, 연도로 보면, 뭐 2005년도, 2010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각 시점별로의 평균이 서로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시점에서 평균이 일정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부분의 비정상성 시계열 데이터들은 평균이 일정하지가 않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분을 통해서 정상화를 해요. 이게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차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 차분이라는 거는 현 시점의 자료값에서 전 시점의 자료값을 빼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 여기라고 치면 이 값에서 이전의 자료값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쵸? 요 차이. 음. 이, 이거를 차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값에서 이전 값. 이거 세로로 보니까 좀 이상하네. 원래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보면 요 현재 값에서 이전 값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만 남겠죠. 그쵸? 요 차이 값에 대한 데이터가 남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일별이 1데이터면 일자 기준으로 빼는 거고, 연중 기온을 예측하는 것과 같이 계절적인 어떤 주기가 있으면 계절 차분을 사용을 합니다. 즉, 평균이 일정해야 정상성을 가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차분을 하면 요렇게, 예를 들면 차분한 결과 요런 데이터가 그려져요. 아까보다는 평균이 조금 일정해졌죠. 요거보다는 평균이 좀 일정해졌어요.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일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차분 결과 평균이 일정해지는 걸 할 수 있고, 만약에 요렇게 한 번 차분했는데 평균이 일정하지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회가 아니라 2회, 3회 이렇게 n회차까지 차분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해서 평균이 요렇게 일정해질 때까지, 각 시점마다의 평균이 일정해질 때까지 차분을 n차로 수행을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요. 자, 그다음에 정상성의 요건 두 번째, 일정한 분산을 가질 것이에요. 분산이 일정해야 돼요. 모든 시점에 대해서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시점, 요 연도네요. 요 연도별로, 시점별로 데이터의 퍼짐의 정도, 요 시점별로 퍼짐의 정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데이터의 분산이 되게 굉장히 크죠. 분산이 큰데 여기는 분산이 좀 작아요. 즉, 요 시점 1970년이냐 85년이냐의 시점별로 분산이, 이 데이터는 서로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을 일정하게 뭘로 하느냐? 지수 혹은 로그 값을 취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분산의 크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는 일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일정이라는 거는 어떤 구간 안으로, 여기 구간 안에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 구간 안에. 그쵸? 수치는 높아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요 y 값의 수치가 60년보다는 이때가 굉장히 높긴 하죠. 근데 요건 중요하지 않고, 요게 얼마만큼의 수치를 가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분산, 요 분산. 그래서 85년에 요 분산, 데이터의 분산, 70년대 지점의 요 분산, 그리고 85년도 지점에서의 시점에서의 분산. 요 분산은 서로 요렇게 비슷하게, 그죠? 분산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로그 값을 많이 취해서 변환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의 크기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 용어가 또 중요한데, 시차에만 의존하는 공분산. 그래서 이제 공분산이라는 얘기는 시차에만 의존하고 특정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차에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요게 시차예요. 즉, 예를 들면 요게 뭐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요 20이라는 시간의 흐름, 요게 그다음에 요 좀 더 시간이 많이 흐른 지점이죠. 요것과 요 지점과 요 지점 간에 시차가 발생을 하죠. 그죠?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를 시차라고 부르고, 요 시차의 기준에서 공분산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분산 자체는 요 시차에는 의존하는 게 맞는데, 시점 자체, 특정한 시점, 여기 지점, 요 지점 혹은 다른 지점, 특정한 지점 자체, 특정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요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좀 밑에를 보면, 자, X축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요거 잠깐 제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설명드렸었죠. 특정한 시간의 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지점이에요. 이게 스팟. 말하자면 스팟이죠. 스팟. 일정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지점 의미하고, 그다음에 시점과 시점 간의 차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그죠? 요 지점과 요 지점 간의 차이를 시차라고 하고요. 공분산이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는 얘기는 t 시점과 t 플러스 s 시점, t 시점과 t 플러스 s 시점 간의 공분산과 t 시점과 t 마이너스 s 시점과의 공분산은 서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 요 시점과의 공분산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즉, 다만 시차, 즉 시점과 시점 간의 차이에 따라 공분산 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시차에 따라서는 공분산의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예를 들면 특정한 t 시점을 뭘로 볼까요? t 시점을 요 정도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 정도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봅시다. 요 지점에 t, 요 지점에 t, 요 지점을 t라고 봅시다. 이, 이 지점을 t 시점이라고 보고 t 플러스 s 시점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간 여기 s 시점. 그리고 같은 시간인 거죠. t-s는 여기는 마이너스 s, 여기는 플러스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s 시점의 공분산, 요 지점에서의 공분산과 요 지점의 공분산값과 그 다음에 요 s 동일한 시간의 범위를 음수로 이전에 예를 들면 s가 1시간이라면 t 지점에서 1시간 값 그리고 t 지점보다 1시간 이전의 값 1시간 이전의 값 요거의 공분산 요 지점에서의 공분산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시점과 t 플러스 시점에서의 공분산 그리고 t 시점과 t 마이너스 시점에서의 공분산은 서로 같다. 즉, 이게 좀 설명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가운데 기준을 특정한 시점이라고 봤을 때, 요 t라고 봤을 때 s를 1시간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는 1시간 앞이고 여기는 1시간 뒤에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1시간 앞에 있는 시점과 요 t 시점이라고 그랬죠? t 시점과 t 플러스 s 시점의 공분산. 그죠? 요것과 요거의 공분산과 요거와 요거의 공분산 요 t와 똑같은 시간 전, 1시간이면 1시간 전, 요 지점 간의 공분산과 요 지점 간의 공분산이 서로 같다는 의미예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시점과 시점 간의 차이에 대한 공분산값, 즉,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간의 공분산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 얘네 둘을 비교하면 서로 달라요라는 거예요. 같은 건 뭐예요? 요 t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끝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시점을 제가 임의의 지점을 T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T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T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 1시간 플러스 1시간 된 시점을 S라고 볼게요. 그러면 뒤로 1시간, 마이너스 1시간 된 시점은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때의 시점이 있을 거고, 요때의 시점이 있어요. 그럼 요 시점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시점은 이거죠. T 플러스 S. 그리고 얘 시점은 T로부터 1시간 전. 그러면, 자, 자, T로부터 1시간 전. 그러면 T 마이너스 S. 가 되겠죠. 이 시점은. 그래서 서로 시점이 t-sn 시점과 t 플러스 sn 시점이 있어요. 이 두 시점. 그래서 공분산이 같다라는 의미는 시 차이만 의존하고 시점에는 의존하지 않는 얘기는 이 t를 기준으로 해서 t 플러스 s와 t와 t 플러스 s 지점 간의 공분산과 요거의 공분산이에요. 요거의 공분산, 요거의 공분산과 그리고 t와 t-s 시점과의 차이의 공분산, 요 차이의 공분산, 요 두 가지의 공분산 있죠? 요 두 가지의 공분산이 얘랑 서로 같아요라는 의미예요. 요 지점과 요 지점 간에 서로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드리는 거는 요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길어지고 많이 많아지는 파트는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t 시점과 t 플러스 시점의 공분산하고 t 시점과 t 마이너스 s 시점의 공분산은 서로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제가 앞에서 시점의 시 차이만 의존하고 시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다라는 얘기.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은 요 지점과 이 점은 공분산.
t와 t 플러스 s 공분사는 서로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만약에 t 플러스 s 시점 t 플러스 s 여기죠. 그리고 t 마이너스 s 여기죠. 얘네 둘 사이의 공분사는 이 공분사는 얘랑 같지 않아요라는 얘기예요. 즉 시차 여기 시점과 시점 간의 차이에 따라 공분사 값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분사는 특정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시차에는 의존한다. 시차에는 의존하더라도 그 시차라는 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앞뒤로 판단한 시차를 의미하는 거지.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아까 상관계수라는 게 나왔고 자기 상관계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자기 상관계수라는 개념은 아까 상관분석에서의 상관계수랑 흡사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즉 인접한 데이터들끼리의 상관계수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 자기 상관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시점 자체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즉 오전에 있을 때와 두 변수 상관관계가 저녁 때 점심으로 갔을 때 상관관계 서로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온도 같은 경우는 기후 데이터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수가 상관관계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아니라 자, 시점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변화한다라는 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앞에 공분산이 특정 시점이 아니라 시차에 의존한다는 말하고 같다. 즉, 자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t가 있고 여기는 t 플러스 s 지점, 여기는 t 마이너스 s 지점. 요때에 서로 요거의 공분산 그리고 요거의 공분산 요 공분산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 간의 공분산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즉 시차에 의존한다라는 말인 거죠. 이게 그 얘기인 거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얘와 공분사는 서로 같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별개고 특정한 지점을 봤을 때 일정한 차이 S라고 하는 특정한 고정된 시차와 요 지점과 요 지점과의 시차를 계산했을 때 공분산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자료가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면 그건 변수들이 자기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패턴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알면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시계열 분석에서는 자기상관 개수, 자기상관 함수를 시계열 자료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무작위성을 띠는지, 그 랜덤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일정 규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상관 개수는 특정한 시점에서 t로부터 l만큼의 시차를 갖는 t 플러스 l 시점에서의 값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함수를 자기 상관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차가 0이라는 얘기는 그냥 자기 자신 t라는 얘기잖아요. t 플러스 l인데 만약 l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차가 0인 경우는 결국 자신과의 상관계수를 의미하고 얘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상관계수는 시차가 증가하면 즉 L이 점점 커지면 플러스 1시간 플러스 2 이렇게 시차가 증가하면 자기 상관계수의 값은 감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고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자기 상관계수 ACF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부분 자기 상관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와요. 아이고 얘가 좀 어려운데 PACF라고 부르는데 부분 자기 상관계수는 뭐냐면 두 시계열의 확률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그쵸? 상관관계를 보여주죠. 자기 상관 함수 자체는. 근데 부분 자기 상관 함수는 두 시기의 확률 변수 간의 다른 시점 확률 변수의 영향력은 통제하고 상관관계만 보여줍니다. 즉, 다른 시점의 확률 변수의 영향력은 없다고 치는 거예요. 없다고 치고 바로 이 부분만, 즉 다른 영향은 다 제거한다라고 보는 거죠. 통제한다는 얘기는 제거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두 시계열 확률 변수 간의 다른 시점의 영향력은 통제한다는 얘기, 확률 변수의 영향력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을수록 범죄 확률이 높다. 이건 말해주면 안 되죠. 근데 이 연구의 결론이 옳은 분석일까? 그런 건 아니죠. 즉 교회가 많아서 범죄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교회가 많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구수가 적은 데보다 인구수가 많은 데들이 범죄 발생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때문이 아닌데, 영향을 주는 인구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교회와 범죄 발생률만 놓고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부분자기 상관계수. 그러면 부분자기 상관계수는 안 좋은 거네요. 그죠? 그쵸.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세요. 두 시계열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할 때 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둘 사이만의 상관관계를 고려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분석을 하다 보면 영향을 주는 애들을 제거하고 싶어. 그쵸. 제외한다는 얘기, 영향력을 통제한다는 얘기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애는 제외하고 오로지 둘 사이만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처럼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예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계열 분석에서 요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하는 게 바로,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네 둘만 봐. 둘만 보고 둘 사이의 상관계수만 구하자라고, 이런 분석이 필요할 때 바로 부분자기 상관계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관계수는 다 영향을 받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얘는 다른 상관관계 다 빼고 두 가지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부분자기 상관계수고요. 일반적으로 부분자기 상관계수는 특정 시점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이동평균법은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말 그대로 평균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별로 자료를 묶어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 2025년도에는 얼마, 2025에는 얼마가 됐는데, 그다음에 얘가 2026에서의 평균이 뭐 얼마가 됐다더라. 그러면 두 지점 간의 평균이 이렇게 올라갔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계산에 포함되는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추세를 구하거나 할 때 평균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동평균법이 좀 일관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수평활법은, 자, 앞에 이동평균법의 문제가 뭐냐면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긴 하나 모든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가 더 많은 정보를 간직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에 어긋나요. 즉, 최근의 자료가 더 많은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죠. 예를 들면 10년 전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런 거보다 현재 시점보다 가장 인접한 데이터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자, 이동평균법은 변동이 많은 시기열 데이터의 여러 요인으로 변동, 일반적으로 긴 추세를 보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최근의 자료 에 영향을 받거나, 최근의 자료들이 영향을 주지 10년 전의 데이터들이 영향을 많이 주진 않잖아. 그쵸? 바로 이제 요런 것들에 좀 어긋나는 요런 단점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수평활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의 가중치를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자료가 과거 자료보다 예측에 효과적이라는 가정하에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작은 비중을 가중치를 이제 주는 거죠. 요럴 때 이제 지수평활법을 쓰고요. 얘는 자료의 수가 많고 자료가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 예측 품질이 높고 불규칙 변동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예측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지수평활법이 중장기 예측에 사용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면 시계열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요거를 섞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중치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를 고르시면 돼요. 가중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석 모형, 분석 모델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 통계 분석 모형 중에 이제 시계열 모형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형이라는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마 익숙치는 않으실 건데요. 보통 이제 분석에서 분석의 일정한 프레임워크, 일정한 기준, 그리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알고리즘을 써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분석 세트, 분석한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계열 분석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방법이 있는데 시계열 모형들이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고요. 그런 분석 모형들 중에 시계열 모형에는 이제 자기 회귀 모형, 요거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와요. 자기 회귀, AR 모형, 자기 회귀 모형이 있고 뒤에 넘어가서 또 한번 볼게요. 자기 회귀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 모형이 있어요. 이동 평균 모형이 있고 다 시계열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아리마라고 부르는. 보통 자기 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형이다 라고 하는 요 모형을 시계열 분석에는 좀 많이 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뭐 아리마 중에서도 뭐 S 아리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세 가지만 지금 책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일단 알아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자기 회귀 모형. 즉 시계열 분석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 자기 회귀 모형이라는 방법을 쓴다. 자기 회귀 모형은 뭐냐면 시계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중에 하나로 t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값 yt는 이전 시점의 n개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특정 시점 특정 시점으로부터 K번째 이전 시점들은 각각의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AR 모형, 자기 회귀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 부분자기 상관함수를 이용한다라는 여기에서 이용하는 게 부분자기 상관함수를 자기 회귀 모형에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현재 시점의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현재 시점을 t 시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이에요. t 시점이라고 했을 때 몇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나와서 n 이걸 이제 K번째라고 부르는데 요 K번째 이전 시점의 자료가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개수 이게 부분자기 상관함수의 개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이제 어느 정도에 의해서 요 현재 시점에서 요런 데이터들이 설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모형이 바로 이제 AR 모형,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자기회귀 모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걸 뭐 ACF 여기서 이제 백색 잡음에 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번째 거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동 평균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 시점 자료들의 값에 의한 선형 결합이라면 이동 평균 모형 MA죠, MA. 아깐 AR이었고 MA 모형은 이전 시점의 백색 잡음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색 잡음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성을 만족하는 모형이고 MA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n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상관함수를 사용한다. 아까는 AR 모형은 뭐라 그랬어요? AR 모형은 AR 모형은 부분 자기상관함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자기상관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 시점에서의 얘는 자료값이라고 하면 K번째 이전의 백색 잡음이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개수. 그리고 얘는 T 시점에서의 백색 잡음의 값.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MA고요. 이동평균 모형이고, 이동평균 모형은 요거, 정의. 이전 시점의 백색 잡음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백색 잡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백색 잡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백색 잡음을 설명하고 있죠. 백색 잡음이라는 거는 시계열 자료는 과거의 시점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쳐요.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전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시점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이 이전 시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즉 공분산과 자기선 공분산이 모두 0인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시계열 분석에 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쵸? 공분산과 자유공분산은 모두 빵이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이 이전 시점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대부분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화이트 노이즈야, 그냥 백색 잡음이야 이렇게 시계열 분석에서는 정의를 하고요. 그죠? 시계열 분석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했을 때 얘를 이제 TS에서 차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 ACF라고 아이고 이거 다 지워버렸네. 다시 여기서 이제 파셜 ACF PACF라고 그죠? PACF 부분 자기상관 함수를 구하고요. 그죠? 부분 상관 함수를 구하고 자 여기에서 시차가 2인 지점에 자 여기서 선을 그리면 여기서 부분 자기상관 계수를 구하고 여기서 점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점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중에서 첫 번째 요 지점에서 처음으로 파란 선 안에 요 안에 아이고 파란 선으로 그려야 되겠다. 다시 지우고 파란 선이니까 파란 선 여기에 파란 선이라고 보고 처음으로 파란 막대 그래프가 파란 선 안으로 얘는 파란 선 바깥이죠. 처음으로 파란 선 안으로 들어온 지점이 여기죠. 그래서 부분자기 상관계수 그래프를 보면 시차가 2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파란 선 안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2인 지점부터는 자기 상관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 시차 바로 시차 1지점까지가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요 1지점 이전에 이전 지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R 모형일 때는 AR 1 모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데 쭉 가다 보면 다시 시차가 3인 지점 여긴 2고 여기 3인 지점에서 다시 이 파란 선 바깥으로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파란 선이 여기인데 요 바깥으로 벗어나 있단 말이야. 파란 선이 여기고 요 파란 선 바깥으로 3지점에서 벗어나 있죠?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요 지점에서는
여기가 3인 지점인데 3인 지점에서 또 여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시차가 3인 지점에서 다시 파란 선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시차가 4인 지점부터는 급격히 자기 상관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바로 전인 시차가 3 지점까지는 현재 시점에, 즉 3 지점까지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AR3 모형이 사용 가능하다고 이때 판단을 하고요. 이때 사용 가능한 후보 모형은 2는 안 되고 2는 안 되고 바로 이제 가능한 모형은 AR1, AR1 그리고 AR1이고 AR3 이렇게 모형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요렇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요 AR 자기 회귀 모형이에요. 자기 회귀 모형 뭐라 해서 부분자기 상관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 그래프가 나온 게 바로 요 부분자기 상관함수를 구한 거예요. 요거를 구해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자, 요 벗어나는 지점, 요 파란 선을 벗어나는 지점 1 그리고 3, 요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AR 모형에서는 AR1과 AR3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석을 요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이 PACF 부분자기 상관계수를 찾는 그래프를 그려서 요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백색 잡은 설명이 됐었고요. 자, 이러한 그래서 자기 회귀 모형이 앞에서 AR 모형, 얘가 AR이었어요. AR. AR 모형이 이전 시점들의 자료값들에 의한 선형 결합이다. 이전 시점들의 자료값의 선형 결합이라면 이동 평균 모형은 이전 시점의 백색 자군들의 선형 결합. 즉 뭐가 달라요? 얘와 얘 이전 시점의 값들은 똑같은데 바로 백색 자분들. 아까 영향을 뭐라 그랬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이라고 그랬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의 선형 결합을 표현하는 게 MA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끼리의 성형 결합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정상성을 만족을 하는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요때는 바로 부분자기 상관함수가 아니라 자기 상관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기 상관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 상관함수는 PACF에서 부분에서 부분이 빠지니까 ACF 되는 거죠. 그리고 ACF에서 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점을 쭉 보니까 대부분 파란 선 바깥에 있다가 특정한 지점, 여기가 5네요. 5. 특정한 5 지점에서 파란 선 안으로 처음으로 존재하죠. 그죠? 그럼 5 지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차가 5인 지점부터 자기 상관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쵸? ACF 지표가 이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시차가 4 지점까지, 전 시차가 요 4 지점까지, 그쵸? 아직까지 넘고 있잖아요. 요 선 밑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요 지점까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 영향을 미치는 MA 그래서 MA 4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MA4 모형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MA4 모형. 그러면 자기회귀 누적이동 평면은 아까 얘기한 AR과 그 다음에 AR 모형과 MA 모형을 말하자면 믹스한 거예요. 믹스한 거라서 얘는 자 자기회귀 누적이동 평면 이거를 그냥 보통 실무에서도 그렇고 보통 얘는 그냥 아리마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얘는 그냥 아리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자기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형 아리마 모형은 비정상성 시계열자를 다룰 수 있는 모형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계열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 모형이 나오게 된 어떤 단계별로 사실은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는 있잖아요. 실제로는 시계열 분석을 한다고 그랬지. 대부분 얘 AR 모형이나 MA 모형을 쓰는 것보다는 대부분 아리마예요. 아리마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요거 AR과 그 다음에 MA 모형 을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한 형태 그래서 이런 아리마 모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아리마 모형일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제가 한번 요거 붉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요거 가장 이상적인 PQR 값 그리고 차분이나 변환을 통해 정상화하고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리마 모형. 요 단어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제 시계열 모형 중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세 개 중엔 아리마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아리마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아리마는 AR과 MA를 믹스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리마는 아까 뭐라 했어? AR 뭐 10점에서 나와서 AR 1, MA 3 뭐 이렇게 나왔죠. 요게 하나씩밖에 없는데 얘는 아리마는 이렇게 쓰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P, Q 그다음에 아이고 PDQ 이렇게죠. 자, PDQ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PDQ, 아리마, PDQ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P는 AR 모형에서 차수. 자, AR 모형에서 구한 차수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러면 아리마하고 1, D는 뭐냐면 시계열 자료를 정상하게 한 필요 차분 횟수가 만약에 차분 횟수가 2다라고 그러면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A가 3 나왔죠. Q는 MA예요. 그럼 3 들어가요. 그러면 아리마 1, 2, 3 이런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P가 0이면 IMA고 D가 0이면 ARMA, PQ. 그쵸? 0이니까 두 가지만 나오는 거고 Q가 0이면 ARI, RE, PD 모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여기 요 개념. 자, 요거는 색깔을 조금 더 보내볼게요. 요거 개념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AR 모형과 MA 모형을 합쳐서 이제 세 가지 PDQ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세 가지 시험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음, 여기서 요거를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서 ACF 그리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얘는 MA 그쵸? 얘는 AR, 자기상관 AR.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의 횟수. 자, 두 그래프 모두 시차가 1인 지점은 여기가 1이네요. 그리고 여기 시차가 1인 지점. 1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파란색 하는,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는 0인 지점에서는 바깥에 있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 파란색 안으로 들어온 거는 바로 1지점일 거고요. MA 모형에서도. 그 다음에 AR, 자, MA, 자기상관 함수, ACF, 그리고 얘는 부분 자기상관 개수 그래프죠. 여기에서도 역시 처음으로 다 대부분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1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시차가 1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파란색 안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즉슨 시차가 1인 지점부터 자기상관성이 낮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차가 1인 지점 즉 바로 이전 시점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회 차분했을 때 AR 0 그리고 MA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는 바로 요걸 보면 되죠. 얘가 P, 얘가 D, Q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차분은 한 번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P 값은 0 그리고 Q 값도 0. 차분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요게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함수예요. 예, 함수고 이렇게 하면 아리마 010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런 값이 나오고 그래서 최적의 모형은 정상성 만족을 위해서 1회 차분한 횟수는 1이니까 차분한 필요한 010이다 라는 거고 요거 차분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한 번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상관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1회 차분에서 정상성을 만족하는 자료는 이전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작위 변동이라고 이 점쯤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시점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아리마 이렇게 오토 아리마가 가장 최적의 값을 찾는 함수예요. 말하자면 통계 분석 함수인데 음, 어쨌든 요걸 쓰면 요 아리마라고 하는 거를 요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서는 시계열 분석할 때 이 패키지를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오토아리만 돌리면 자동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계산해줘요. 원래는 뭐 AR과 MA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P값과 Q값을 구하는 게 예전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오토아리만 쓰면 다 한 방에 다 구해지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 시계열까지 보면 이제 시계열에서 시험 나오는 건 거의 다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 분해 시계열이라는 개념은 뭘까? 시계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추세 요인,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런 요인들이 혼합이 돼서 여러 가지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시계열 데이터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특정한 어떤 계절이 영향이냐, 아니면 어떤 추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냐, 순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거냐, 이렇게 특정 요인만 분리해서 분석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얘를 분해 시계열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요인만 추출하는 거고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분해 시계열의 네 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추세 요인,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 요 네 가지가 분해시 계열의 요소입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분해시 계열의 요인은 뭐냐? 이 네 가지다. 그래서 요표 유심히 잘 봐두십시오. 시계열의 구성 요소. 추세 요인은 말 그대로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순환 요인은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변동, 알려진 이유도 없고 주기도 일정하지 않아. 이거를 순환 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절 요인은 계절 요인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는 상하 반복 규칙적인 변동. 그래서 요일만 계절이라고 해서 계절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요일, 월별, 분기별, 계절별 등 고정적인 주기에 따라 자료 변동이 반복되는 경우 계절 요인에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요인은 요 세 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 추세 요인도 아니야, 순환 요인도 아니야, 계절 요인도 아니면 그냥 얘는 불규칙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 요인은 위에 설명한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에 해당하는 요인이다라는 요. 그래서 요 시계열 데이터의 구성 요소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자, 시계열 분석의 예시 쭉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오토 아리마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아리마, 이렇게 해서 얘는 명령문을 쓴 거고, 이렇게 실제로 예측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리마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래서 아리마 11 모형의 천천 판단하고, 차분은 1에만 했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시각화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다 선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구간 있죠. 요게 예측 구간이에요. 요게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데이터 있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몰라요. 요거는 모르지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예측을 하니까 요런 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신뢰 구간 80%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L이 로우, 그 다음에 하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지점, 로우 80, 하이 80인 635.999, 996.3799. 요 수치겠죠? 요 수치.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으로 치면 9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85%의 신뢰 구간은 좀 더 넓은
요 연한 회색의 범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실내 구간 얘는 80, 얘는 실내 구간 95. 그래서 요 값을 사이 값을 가진다라는 거 분석 결과가 이제 이렇게 아리마 분석 결과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계열 분석까지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시계열 분석이 좀 어렵죠. 실제로도 좀 시험에도 좀 어렵게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시계열 분석에 나오는 개념들은 제가 위에서 쭉 설명하면서 다 짚어드렸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짚은 것 같고요. 실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리만 모형, PQD 그리고 시차에 특정 시차에 의존한다. 공분산이 시차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